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북지역 공천 이후 지역 예비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선거구의 김명호, 권택기 예비 후보는 중앙당이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경선 기회조차 박탈하고 낙하산 공천을 했다며 탈당과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권택기 후보는 오늘 미래통합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의 장윤석 후보, 상주 문경 선거구 박영문 후보도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변경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영주 영양봉화 울진과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는 재공모에 나서기로 한 상태인데요. 이래저래 지역 정치권은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창구 예비 후보, 이어서 미래통합당 권광택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교수님이 편합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서 예. 딱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우선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을 창당을 하셨습니다. 직접 플랫폼 정당, 빈그릇 정당을 내세우면서 당대표 연설도 하셨고. 자, 근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시민을 위하여. 빈그릇 정당을 표방을 했는데요. 예.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창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 중앙당 창당으로 이제 마지막 창당을 마쳤고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니까는 절차상 선관위에서 한 2, 3일 정도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정까지요.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어저께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3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가요. 사실 지난주 2차 그 기자회견 할 때 지난주까지 좀 답장을 달라. 정당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공개적으로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좀 책임 있는 지도부를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고 좀 그다음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이제 뭐 흔히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됐지만은 7석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선거를 임할 때 한 7석까지 자기들이 획득할 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7석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7석도 후순위로 배치하겠다. 아, 예.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게요. 후순위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득표율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계산인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가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정의당은 뭐 민주당하고 이제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하고 접촉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오히려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어떤 속내를 좀 드러냈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자신들한테 표를 몰아주면은 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저희는 개별 정당이 기존에 있는 제도권 개별 정당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은 플랫폼 성격에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예. 이게 연합 정당들이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참여하고 하면은 정의당도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정의당이 굉장히 이게 이득을 보는 저건데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비례 연합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의당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원하는 만큼을 의석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고 지금 또 하나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잖아요.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그게 하나 있고 비례연합정당이라고 있잖아요.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중심이 된 그리고 우리 최백윤 교수님이 중심이 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진보 진영의 어떤 비례정당이잖아요. 예. 이 세 당의 뭐 성격이라든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혹시 나중에 뭐 이게 합칠 수도 있는 거지 이 세 당이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다 접촉을 해봤는데요. 예. 먼저 이제 열린민주당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은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겠지만 컷오프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분들하고 손을 잡기는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아,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위성정당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후보를 그러니까 선출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정당에서 결정을 한 것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수표를 이쪽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그쪽 열린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하겠다. 시민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에도 독자 정당으로 남겠다는 이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역할 끝나면 이제 해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만약에 뭐 비례 정당을 참여하겠다. 하면 이 세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소위 다른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은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협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빈 그릇을 표방을 하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참여하겠다. 정치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당들 간에 이걸 협상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 속에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을 위하여하고 같이 하라는 했는데, 같이 못한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면은 당신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됐다는 걸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지금 정당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좀 약간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두 정당하고는 좀 시민을 위하여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있군요. 시민을 위하여는 이번 총선에서만 딱 역할을 하고 이제 흩어지는 그거고. 그것도 뭐 저희들은 일체 목소리는 안 내고 정당들 간에 그러니까 자리만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만약 의총 결과 우리는 민주당이 비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시민을 위하여는 뭐 해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플랜 B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뭐 미리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이제 큰 줄기로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방역 마스크 문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을 우리가 처음에 지난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진행한 걸 보면요, 굉장히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사실 진행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신천지 사태로 굉장히 급증하면서 그걸 다 검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을 진행을 선진국가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불가능하다 보니까요. 예. 그 결과 이제 그러니까는 선진국가들은 지금 이제 그 후유증을 치르는 반면에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위험한 고비는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투명하게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방역 당국한테 굉장히 진짜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도 고통들 당하고 있지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방역 그래서 시스템에. 우리한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자료를 좀 돈 받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매뉴얼을 요구하고 그 노하우 좀 전수해달라고 지금 그렇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 가서 살래 하면은 전 세계인들 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중에 외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은퇴하고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 마스크는 어떠세요? 마스크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도 말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예. 마스크에 대해서 일부에서 뭐 마스크 사회주란 이런 걸로 정부를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시장에다 지금 맡길 수 없는 상황인 게요.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시장이 작동하려면요, 수요와 공급이 다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게 시장이라는 제도는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재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은 그러니까는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러니까는 이 감염도 더 그걸로 인해서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정부가 그러니까는 생산과 분배에 그러니까는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게 한시적인 것이지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 갖는 것보다는 좀 너무 좀 기다린다. 줄도 많이 서고 마스크 너무 모자르고 이거 좀 더 좀 개선할 방법 없냐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방법론 문제인데요. 정부도 고민을 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이렇게 이사 판매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오히려 저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량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나눠주고 각 가정별로 가구원수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야기는 무료로.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는 것이. 근데 이제 어차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참 고마운 게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는 이제 양보하는 이제 이런 운동들도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일본 얘기 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지금 또 이제 양국 이제 입국 제한 조치. 일본이 먼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했고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폈는데 작년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이은 일본의 도발 시즌 2입니까?
혹시 뭐 일본에서 이렇게 나올 그럴 만한 사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건 완전히 아베의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정치적인 판단. 아베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임기 못 채우고 그러니까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하나의 이런 의도에서 이제 전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일본이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각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은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아베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러다 보면 자꾸만 이제 국가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는 주변 국가들로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해를 입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아베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일본 언론들은 가만히 있는지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지금 언론에 보면 한 100개 나라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입국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왜 유독 일본에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끈하냐, 왜 이렇게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국 제한을 하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 검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도 더 이제 그러니까 심하면 심했지 그러니까는 저는 저하지 않다고 봐요. 확진자 수가 그렇죠. 더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이 문제는 서로가 국가 간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우리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다 통제를 안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자국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건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통제 범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에서도 중국 사람들 입국 통제라는 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필요까지 없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경 예산 이거 11조 7천억 원으로 부족하다. 40조 원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냈고 또 일부 지자체장들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김경수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기본소득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좀 공론회장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면 사실 실험하는 성격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요, IMF 같은 데서요. 지금 전통적인 방식인 그러니까는 어려운 기업이라든가 가게들한테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게한테 현금을 지원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IMF조차도요. 현금을 지원하고 그만큼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금리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공급의 문제. 사람들이 소비를 그러니까 돈이 더 있다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IMF조차도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지금 유럽 같은 경우들도 지금 취약계층들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을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 같은 경우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득 지원을 소득에 지금 상실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실업급여를 유연하게 이용을 해서 소득을 지원하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 간에 소득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럼 불가피한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를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그 기본소득의 도입 효과를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번 실험적인 성격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지금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주자. 그리고 나중에 뭐 세금으로 뭐 고소득층에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뭐 중위소득 뭐 50% 그렇죠. 60%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뉘는데 교수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모두 다죠. 모든 국민. 예. 누구도 이제 차별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 재원을 이제 뒷받침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 기본 배당이라든가 청년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국한해가지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이번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은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일단 도입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재원만 뒷받침된다면은 그 재원을 그러니까는 뒷받침된다는 얘기는 결국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은 뭐 전체한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시민을 위하여 당대표이신 최백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창구 예비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경북 도의원 보궐선거 안동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의원 예비후보 김창구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후보 김창구 후보인데 혹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20대 후반부터 이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에서 이제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자를 초청해서 듣는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각종 국회에서 이제 연설대전 같은 것들을 열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예, 올해 만 35세의 청년 정치인이시군요. 네. 예. 같은 당 민주당의 이경섭 후보도 지금 출마하는 걸로 지금 선거 그 예비 후보자 명부에는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경선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 민주당에서? 아, 그렇지는 않고 예. 뭐 제가 한참 좀 부족하지만 선배님께서 큰 마음으로 이렇게 후배에게 길을 서주셔서 이번엔 제가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예, 저는 안동에 살면서 두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어릴 때 보통 어른들께서 성공을 하려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안동을 떠나라. 그래야 네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봤더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 교사, 대형 병원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특정한 직업군이 아니라면은 지역에 남아서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이 고향을 떠나갔고 결국 올해 16만 명이라는 인구의 벽마저 허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이 지방 소멸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종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고향을 떠나는 혹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다수 의회를 사실상 특정 정당이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주권자인 시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의 눈치를 더 살피게 되는 이런 구조들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의총 중이죠? 서울에서는 그 비례정당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에서. 네. 지금 결정하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 우리 김창구 후보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정당 참여해야 된다? 아니다?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결정을 짓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 타 정당은 이미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비례정당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찬성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은. 예. 자, 지금 우리 지역은 보수 정당이 우세하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서게 된 이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보통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평균 5, 60대, 수억의 자산을 가진 혹은 미래통합당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민주당 청년 후보로서 진짜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좀 이루고 싶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역구도의 벽을 좀 허물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당선 가능성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선거에 나서다 보니까 정당은 다르지만 이미 정치의 경험이 있으신 지역의 훌륭한 선배님들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신인이 기성 정치인과 비교될 때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날을 잘 이끌어온 사람과 앞으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동시 도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김창구 후보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처음 하는 도전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신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분들께 이 약속만은 꼭 지키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뛰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안동이, 새로운 생각이 안동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창구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권광택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죠. 권광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의원 안동시 제2선거구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경상북도 도의원 예비후보 권광택입니다. 저는 안동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안동대를 졸업한 안동 토박이로서 안동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출발은 안동의 신설대학인 건동대학교에서
16년간 몸담아오면서 입학과장, 교학과장의 보직을 맡아 지역 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평소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담아오던 건동대학교에서 과감히 물러나 2010년 안동시의회 의원 선거 용상동, 강남동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재까지 3선을 연임해왔습니다. 네. 그간 2번의 총무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동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도의원 출마를 위해 안동시의회 의원직을 지난 3월 2일자로 사퇴하고 조만간 실시되는 미래통합당 공천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권광택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당내 경쟁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 후보가 권광택 후보님까지 3분 나와 있는 거 맞죠? 예비 후보. 예. 자, 이 당내 경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키우고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하면서 좀 더 배우고 익히면서 안목을 넓혀 앞으로 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의장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평소 생각했던 큰 정치를 하려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지역구인 용상동 주민들과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깊은 숙고 끝에 근본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은 공천 어떻게 룰이 정해졌습니까? 뭐 경선을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선을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경선하시고, 예.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공천이? 경선 이번 주 정도,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쯤에, 예. 자, 우리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얼마 전에 우리 북부 지역의 그 통합당 국회의원 공천이 있었잖아요. 안동 예천 선거구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다른 예비 후보들 공천 탈락한 후보들 많이 반발하고 있고 무소속 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이번 공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앙의 미래통합당의 공심위에서 절차에 따라서 미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만약에 이제 도의원이 되신다면요. 도의원이 되신다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예.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안동시의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 용상동 공영터미널 건립과 안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비행장 주변 개발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동 스포츠타운 조성과 용정교 4차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촌 생활 기반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강남중학교 신설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뭐 복지 정책 등등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시간이 다 되세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의원 안동시 제2선거구민 여러분, 저 건광택은 지난 10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일로서 지역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의원 3선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이제 안동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힘껏 뛰어보고자 합니다. 낙후된 동부 지역 발전과 안동 발전을 위해 미래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묵묵히 더욱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심부름하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미래통합당 권광택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하죠.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자, 코로나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좀 안정화돼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뭐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계속 되겠습니다. 켜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신천지 교회 관련된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관련 여론조사한 게 있다고요? 네, 몇몇 여론조사가 있기는 한데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의 확진, 특히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요. 네. 한마음 아파트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는데 영향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7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네. 찬성 의견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단법인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긴 할 텐데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을 또 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신천지 관련해서는 앞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 만큼 예. 이런 의혹들을 좀 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신천지 교회도 담당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지난주에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압수수색 여론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전국적으로는 80%대였고 대구 경북만 보면 90%가 훌쩍 넘는 찬성을 보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 사단법인 취소에 대해서는 그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네요. 생각보다는. 네, 그렇긴 한데 예. 제가 또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신천지 교회 사단법인 취소가 10명 중 9명일 정도로 특히 이제 대구 경북과 관련이 높다 보니까 예. 다른 지역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지역별로는 영남을 제외하고 충청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 사단법인 취소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예. 40대에서 사단법인 취소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단법인 취소 의견이 낮았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압수수색 여론도 상당히 높았고 법인 취소 찬성 여론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자 지금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다. 네. 유례가 없다라고 또 진단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정한 금액을 이제 차별 없이 지급하게 되는 것이 재난 기본소득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42.6%, 반대 응답이 47.3%로 아주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응답률 5.7%, 나머지 경우는 앞서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네.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찬성이 42.6, 반대가 47.3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우리 국민들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뭐 따지지 말고 일단 다 주자. 다 주고 모든 국민 다 주고 내년에 뭐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소득별로 해서 뭐 세금으로 좀 더 걷든지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자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공정하게 선별을 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또 행정력이 굉장히 좀 소모가 될 빠른 시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또 우려가 있고 아니면 뭐 아예 주지 말자. 그러니까 다 주면은 좋지만 이거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많이 또 공론화되면서 정착이 된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례없는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어서 논의를 해볼 필요는 반드시 그렇죠. 이제는 자 찬성이 어쨌든 42, 반대가 47인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찬성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고 또 지금 세계 경제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모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 그러면은 마치 퍼주는 것처럼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봐서 일단 본능적인 또 경계심이 작동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구나 이런 점도 엿볼 수가 있는데 서울,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또 더 높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취업도 상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학교의 개강도 늦춰지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여론이 55.2%로 찬성보다 약 2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그리고 직업별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자영업층인데 자영업층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우세했습니다. 상당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보자면 뭐 서울, 충청, 부울경이 반대가 높은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20대가 반대가 더 높았다. 그리고 자영업층이 반대가 높았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계층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또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이게 대책 없이 작동할 경우에 나중에 그것이 또 빚 부담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층이 이걸 기본소득 반대한다는 건 우리 자영업층이 더 어렵지 않냐. 뭐 월급 생활자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별 피해 우리에 비해서는 큰 피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보다는 있을 수도 있죠.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 보여서요. 한번 여쭤봤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앞서 이제 다양한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선별적인 복지로 본다면 더 필요하고 더 힘든 자영업층을 배려하는 정책에 오히려 더 호감을 또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좀 볼까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번 주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긍정과 부정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결과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관련된 수치를 설명드리는 것이 알려드리는 것이 크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대통령은 긍정, 부정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일직선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게 되면 지지층이 또 재결집하는 현상, 또 부정이 높아지게 되면 또 긍정으로 더 모아지는 현상, 또 이런 경우에 또 청와대와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당 투표는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한데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41.7%,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오른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 31.2%, 정의당 4.9%, 국민의당
4.7%, 민생당 4.1% 등으로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예. 미래통합당도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물어봤잖아요. 이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비례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거든요. 예.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6.6%, 미래통합당이 아닙니다. 이번엔 미래한국당 그렇죠. 28.7%, 예. 정의당 8.9%, 국민의당 7% 등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 비례 전문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미래한국당이 지금 보이는 예상 투표율을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가져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 30%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정당 투표에서도 상당히 높은 득표가 예상되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비례 정당을 해야 되느냐, 비례 대표 전문 정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기온이 이맘때 날씨를 제자리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와 대결이 팽팽해서 비가 온 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내려오겠고요. 날이 부쩍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내일 출근길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는 거의 다 그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이렇게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하지만 내일 저녁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맑은 공기 되찾겠습니다. 추위도 반짝이 그치면서 모레는 풀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금요일도 다시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또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기온 변화가 참 심합니다. 최근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추위가 또 찾아온 만큼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면역력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 2도,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은 7도, 체감온도 5도, 습도는 94%입니다. 날씨였습니다.